해외 상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한상사중재원은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발생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1966년에 설립됐는데요. 지난해부터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국제중재 전담 조직, 국제중재센터를 설립해 원스톱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데요.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신희택 의장과 함께 국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봅니다. 네, 글로벌 시대인 만큼 우리 기업들이 전 세계를 무대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국제 분쟁이 발생하면 정말 난감할 수밖에 없죠. 이때 해외에 가지 않고도 국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신희택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의장과 함께 국제 분쟁을 더욱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의장님, 이게 국제 분쟁하면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굉장히 이 세계 경제를 얼어붙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분쟁 없었으면 좋겠는데 많이 여파가 커요. 우리나라도 영향이 크고요. 네,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현재로서는 잠시 소강상된 것 같습니다. 네. 양국이 이제 상대방 국가의 수출품에 대해서 상당한 고관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그렇죠. 밀고 당기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여파가 우리나라 기업에도 상당히 직접 간접으로 미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고 있어요. 예. 글로벌 그 밸류 체인들이 네. 상당히 밀접하게 국제 분업에 의해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 바로 영향을 미치게 되죠. 네.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일본의 수출 통제 네. 문제도 심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외교적인 문제지만 이것이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바로 기업 간의 상사 분쟁화가 그렇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국제 중재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네. 조금 더 어떻게 유리한 그렇죠. 국제 중재 방법 또 분쟁 해결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중재를 아시나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국제 분쟁에서 이 중재라는 제도를 잘 활용하면 쌍방이 원만하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중재 어떤 제도인지 소개를 좀 먼저 해주시죠. 법률적인 의미에서 네. 중재는 승패가 네. 결과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는 조금은 소송과 같은 네. 그런 분쟁 해결 방식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네.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중재가 소송하고 다른 것은 당사자의 의사가 많이 반영이 돼서 절차가 진행이 되고 당사자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분야의 전문가들을 이 판정관으로 모셔서 판정을 받는다는 점이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네. 소송하고 달리 단심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단심으로 결정이 나면 이 각 나라에서는 그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과를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재가 크게 투자 중재와 상사 중재로 나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중재의 가장 원형은 상사 중재에서 비롯됐습니다.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B2B의 분쟁 해결이에요. 보험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다 하면은 보험 쪽의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기업 간의 분쟁을 아주 전문적으로 빨리 해결하겠다는 것이 이제 상사 분쟁인데 투자 분쟁은 조금 더 최근에 나타난 네. 것입니다. 투자가가 국가를 상대로 해서 투자 유치국을 상대로 해서 직접 소송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을 주는데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라고 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특이한 형태로 했는데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도 특히 해외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투자 중재에 관한 이 공부를 좀 하시고 네. 하나의 아주 중요한 권리구제 수단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쟁이 발생하지 않으면 너무 좋겠는데 혹시라도 네. 분쟁이 발생되면 이 중재 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그런 기관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경우 어떻게 중재 기관에 도움을 요청을 하고 또 어떤 절차를 통해서 중재가 이루어지게 되나요? 그러니까 중재의 이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당사자 간의 합의입니다. 네. 그러니까 분쟁이 발생하면은 아무런 합의가 없으면 각 당사자가 자기한테 가장 유리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죠. 그렇죠. 네. 그거는 서로 쌍방이 똑같은 이해관계를 네. 갖기 때문에 계약할 당시에 우리는 이 건에 관해서 분쟁이 생기면 보다 중립적인 국제중재기관을 쓴다. 그렇죠. 라는 그 계약을 하고 그 중재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게 결국 계약할 때 얼마만큼 네. 또 협상력이 있느냐 네. 또 중재 조항을 얼마만큼 아느냐 네. 또 가장 유리한 중재가 어디다 네. 이런 걸 인식하고 있는 것이 기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작성할 첫 단추. 첫 단추가 계약서 그때 작성. 중재라는 제도를 삽입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유리한 조항을 집어넣는. 계약서 안에 넣어놓는 그런 그렇습니다. 게 좋네요. 그러면 이제 분쟁이 생기면 그 중재 조항에 따라서 예를 들면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센터를 쓴다든지 네. 또는 세계 다른 나라에 여러 그 중재기관들이 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어떤 분쟁이 중재 대상일까입니다. 이 많은 이 중재 대상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중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를 문을 열었어요. 어떤 계기로 열었고 어떤 일들을 하고 있나요? 네, 그 국제중재센터를 열게 된 계기는 네. 국제 분쟁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국제 법률 서비스의 소위 국산화가 네. 가장 안 되었다. 그러네요. 우리 국내 기업들이 국제적인 협상력도 굉장히 큰 기업들이 네. 너무 쉽게 외국 중재를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안 생기면 좋은데 분쟁이 생기다 보니까 저 베트남은 가깝습니다마는 뉴욕이라든지 그러니까요. 런던, 파리 가서 중재를 많이 한 거예요. 와, 세계 8대 무역 강국이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미처 못했네요. 더 황당한 것은 국내 기업끼리의 분쟁을 런던 가서 하고 뉴욕에서 중재를 한 실제 케이스가 이건 정말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건을 서류들을 다 영어로 번역을 해서 네. 영국의 소위 법정 변호사들 다 선임을 네. 해서 영국에서 2, 3주씩 심리를 하는 거예요. 네. 영국식으로. 영국식으로.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는 아니다 싶어요. 그런 경우에는 한국에 와서 네, 맞습니다. 우리한테도 이렇게 좋은 시설과 중재기관이 있으니까 한국에 와서 최대한 이 분쟁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이 노력을 하라. 네. 저희가 그런 홍보를 지금 계속 열심히 홍보를 아주 하고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요. 열심히 그리고 하고 이 있습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이 반드시 국제 분쟁, 국내에서 특히 국내 기업 간의 분쟁은 국내에서 이거 생각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국내 기업들이 이 해외 비즈니스가 많다 보니까 국제 분쟁 해결 건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죠. 굉장히 많습니다. 국내 기업이 지금 국제적인 중재 기관에 네. 아주 중요한 사용자들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고객이 그래서 되겠네요. 엄청난 고객입니다. 그래서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이제 연간 다루는 사건이 금년에 한 500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25% 정도가 국제중재 사건입니다. 500건의 사건이면은 국제적으로 5등 내지 6등의 순위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네요. 굉장히 높습니다. 네. 우리도 이 조금만 더 노력을 하고 국내 기업들, 특히 또 국내의 우리나라의 공기업들, 그 협상력이 굉장히 강한 공기업들이 저 국제중재센터의 중재를 사용할 수 있다면은 숫자는 엄청나게 빨리 늘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이제 그래서 좀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렇다면 반대로 국외 기업들 간의 분쟁에서도 우리나라 이 중재센터에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금 당장은 국내 기업에 조금 더 치중해서 네. 이 홍보를 하고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제3국 간의 기업의 중재를 서울로 유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중장기적인 목적입니다. 맞습니다. 그게 수출 산업입니다. 수출 산업입니다. 수출, 네. 그래서 굉장히 고급 컨벤션 산업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됨으로써 우리나라 소위 법률
네. 법률 서비스의 적자를 폭을 줄이는데도 굉장히 그렇습니다. 도움을 주고 네. 또 최근에 이제 로스쿨이 생기면서 젊은 변호사들이 많지 네. 않습니까? 활동 무대도 커지고. 젊은 변호사들의 고용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엄청나게 긍정적인 효과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국제 분쟁 해결의 꿀팁은 없을까요? 세 번째 주제입니다. 국제 분쟁 해결 꿀팁입니다. 이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계약서를 잘 작성하는 게 시발점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계약서를 쓸 때 절대 이것만은 빠뜨려서는 안 된다라는 꿀팁 좀 주십시오. 네. 우선 계약서를 쓸 때 첫 네. 번째는 준거법. 준거법. 준거법에 하여튼 우리가 가장 익숙한 한국법을 쓴다. 두 번째는 이제 분쟁 해결 조항을 반드시 집어넣어야 된다. 첫 번째 중재로. 중재 조항에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가 중재 기관과 중재 규칙입니다. 두 번째는 중재지의 개념이 있어요. 중재지를 서울로 하면은 제일 가장 유리하다. 유리하네. 세 번째가 중재인 선정 방법. 통상적으로 각자 자기가 원하는 사람 한 사람씩 하고 의장 중재인은 양 당사자의 합의로 한다. 라는 것까지 집어넣으면 훨씬 더 유리해지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이제 언어. 그다음에 이제 급한 경우에는 가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법원에 갈 수 있다. 이런 조항까지 집어넣으면 상당히 정확하죠. 아주 좋네요. 그래서 이제 저희 중재원의 웹사이트에 표준 조항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네. 아주 제일 좋은 거는 하고 간명한 거는 우리 저희 웹사이트에 있는 표준 중재 조항을 그대로 집어넣는. 좋습니다. 네네.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변호사 선임일 것 같은데요. 어떤 거 부분을 좀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까요? 변호사 선임할 때. 국제 중재가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고 전문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중재 쪽에 경험이 있고 네. 또 국제 중재를 많이 다룬 변호사나 로펌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변호사님들이 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한국의 독특한 문화, 네. 그렇죠. 문화 또 특히 문서를 쓰는 방법.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쓰는 거와 한국 분들이 이렇게 쓰는 그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걸 다 잡아줄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지금 국내의 법률가들이 충분히 준비가 돼 있고 안심하고 쓰실 수 있을 선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가 문을 연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과 비전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선 최대한 국내 기업들에 대한 서비스를 더 제고해서 국제적인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국내 기업들이 안심하고 우리 대한상사중재원을 선택할 수 있고 그랬을 때 상대방인 외국 기업들도 대한상사중재원이면은 우리 믿을 수 있으니까 동의를 하겠다. 네. 이렇게 발전이 나가기를 첫 번째 목표고요. 네. 두 번째 목표는 아시아의 중재 허브로서 제3국 간의 분쟁에 저희가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서울에서 하여튼 많은 그 국제중재 사건의 심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나라 법조 발전과 또 여러 가지 경제 발전에 일조를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가 더 많이 알려져서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의 의뢰도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무엇보다 해외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든든하시겠어요. 그렇죠?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수의 노다지 96번째 시간입니다. 은퇴 이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어르신들 참 많으신데요. 이번 시간에는 어르신 일자리 구하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돈도 벌고 보람도 느낄 수 있는 공익 활동이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9개월 또는 12개월 동안 하루 3시간 이내로 일하면 월 27만 원의 활동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학교나 공원, 도서관과 같은 공공시설이나 취약계층을 돕는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됩니다. 특별한 재능을 가진 어르신들이라면 재능 나눔 활동을 신청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라면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6개월간 상담이나 학습지도, 문화, 예술 등 자신 있는 분야에서 활동을 할 수가 있고요. 월 10만 원씩 활동비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재능도 뽐내고 용돈도 받고 일거양득이 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시장형 일자리도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일할 수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제조 판매나 매장 운영, 지하철 택배와 같은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근무지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일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르신 일자리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까요? 백세 누리라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자세히 알 수가 있는데요. 어떤 게 딱 나에게 맞는지 지역별, 업종별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한국시니어클럽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일자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역별로 홈페이지가 구분되어 있고요. 원하는 지역을 누르면 해당 지역 일자리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활기찬 100세 인생을 위한 어르신 일자리 지원 사업,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일반 기업이나 공기업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시니어 인턴십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만 6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요. 시니어 인턴 채용 기업에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하면 인턴으로 일할 수가 있고요. 인턴십 기간이 끝나게 되면 기업과 협의를 해서 계속 일할 수가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시니어 인턴십 운영기관 1577-1923 이곳에 전화를 해서 인턴십 운영기관하고 연결을 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까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창업을 준비하는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네.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은 없을까요? 네,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곳이 K-스타트업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기술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창업 후 3년 이내인 만 40세 이상 중장년층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문을 받을 수 있고 경영이나 마케팅 등 창업에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모집 일정은 유동적이니까 K-스타트업 홈페이지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은퇴 후 뭘 해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인생 설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곳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에서 도움을 받으면 좋은데요. 만 40세 이상 재직자와 구직자가 생애 경력을 설계를 받을 수가 있고 인생의 후반부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생애 경력 설계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퇴직을 앞둔 만 40세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직 스쿨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퇴직자의 재취업이나 창업, 귀농을 도와주는 제도약 프로그램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은 인터넷 홈페이지 노사발전재단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나 02-6021-1000번으로 문의하셔서 많은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에서 제공하는 일자리와 함께 활기찬 제2의 인생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창업 4년 만에 연매출 수백억 대의 기업을 일군 당찬 20대가 있다? 외모가 꾸는데 관심 많던 평범한 소녀. 요가 강사에서 CEO로 변신한 사연은? 일도 결혼도 육아도 똑 부러지게 해내는 슈퍼 워킹맘. 취미에서 시작해 창업까지 성공한 덕업일치의 표본. 신혜련 대표를 만나봅니다. 네, 저는 이분 보면서 나는 20대 때 뭘 했나 이렇게 네. 되돌아보기도 했는데요. 스포츠웨어 기업을 이끄는 분이죠. 신혜련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20대. 근데 가장 바쁘게 지내고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어떻게 보내세요? 네, 정신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이 바쁘게 보내고 있고 또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네. 밤낮 가리지 않고 아주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네.
이 어떤 열정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됐을까요? 참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요가 강사에서 CEO로입니다. 예, 어쩌다가 이 CEO가 됐는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이 요가 강사를 하다가 사업 아이디어를 어떻게 내게 된 계기가 됐나요? 제가 처음에 이제 요가 강사를 하면서 요가복이라는 개념도 국내에선 아직 자리 잡지 않았고 또 네. 해외 브랜드 옷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비쌌고 또 구하기도 쉽지가 네.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 기존의 국내 브랜드 요가복은 체형을 보완해 준다기보다는 체형을 그대로 드러내고 또 이제 체형에 맞춰서 옷이 나오는 게 아니라 되게 사이즈가 한정적이었어요. 그리고 디자인적으로 또 굉장히 한정적이었던 어떤 부분들 때문에 요가 강사를 하면서 요가복에 대한 갈증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옷을 찾다가 내가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레깅스를 이제 만들어 보고자 했지만 제가 이제 패션 쪽에 있었던 게 아니어가지고 거의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맨땅에 헤딩하듯이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죠. 근데 굉장히 당찬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생각 네? 하나로 네. 사업을 시작한다는 그러니까 게 처음에 보니까 이 취미로 이 요가를 하다가 네. 뭔가 전문가 길이 되겠다 생각해서 요가 강사가 됐고 네. 그때가 몇 살이었죠? 그때가 24살이었습니다. 24살 때 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죠? 창업 생각을? 창업이라는 거창한 말보다 네. 제가 입고 싶은 옷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항상 체형적으로 늘 고민도 많이 했었고 내 체형을 이제 옷에 맞추기보다 옷이 나를 맞추는 옷이 내 체형을 맞춰줬습니다. 네. 아, 그런 생각을 아주 간단하네요. 네, 네. 하게 네,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네. 옷을 맞춰 입는 게 아니라 옷이 내 몸에 맞는 네. 그런 옷을 찾다 보니까 창업을 생각하게 된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생각이 실제 이 제품에 녹여져서 나오기까지는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아요. 사업을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는 요가복이라는 어떤 그런 옷을 만들 수 있는 원단 자체도 없었고 네. 그래서 이 원단을 찾아다니느라고 이제 동대문 시장을 되게 무작정 동대문으로 갔다면서요? 네, 동대문 시장을 무작정 가서 이제 거기에서 요가복 원단을 찾았는데 네. 찾기까지도 굉장히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원단이 있었을 때 제가 이제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투자를 해서 원단을 이제 다 샀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원단을 사고 그 원단을 꼬매야 되잖아요. 그래서 봉제 공장을 찾았는데 봉제 공장 역시도 요가복을 해본 업체가 아니라 네. 레시가드라고 해서 이제 그 물놀이 할 때 입는 네. 옷을 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장님께 앞으로 요가복이 굉장히 번창할 거라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되게 많이 도움 되실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다 팔 수 있다 어떤 이런 그런 포부를 보여드리니까 그 이제 사장님께서도 너무 고맙게 그러면 이제 옷을 후불로 받겠다 하셔서 그러니까. 네. 저는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원단을 사서 공장에 가져가긴 가져갔는데 네. 옷을 만들 돈이 없었던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사업 설명회를 거기서 했죠. 설득을 굉장히 잘하셨나 네.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 말로는 굉장히 젊은 친구가 자식 같은 친구가 이렇게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게 너무 예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꿈이 네. 있으니까 뭔가 결과가 있었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도움으로 처음 옷을 만들게 되었고 되게 적은 수량이었어요, 사실은. 디자인은 한 48개 정도가 됐었고 수량으로 치면 한 디자인당 50장이 좀 안 됐었죠. 50장을 48종을 만들었다는 그런 네,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많은 옷을 아무 판로도 없는 상황에서 네. 어떻게 팔았는지 네. 그것도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맨땅에 헤딩이라는 말이 네. 이제 파는 어떤 루트를 처음이라 모르고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요가원이랑 필라테스원에 무작정 이제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국내에 5,600군데 정도 되는 전화번호를 엄청나게 뒤지셨겠네요. 네, 그 초록창에 치면은 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무조건 전화하셔서 뭐라고 하셨나요? 이제 새로운 요가복 브랜드다라고 얘기를 하고 런칭하게 되었다고 알려드리려고 전화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긍정적으로 봐주시는 분들은 한번 근데 입어보고 싶은데 입어보고 사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럼 제가 찾아가겠다 아. 해가지고 수도권에 있는 요가원과 필라테스 업체는 제가 다 발로 가서 뛰면서 직접 방문 판매를 하게 되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차에서는 전화하고 이제 와달라고 부탁한 데는 또 찾아가고. 네. 그런 열정이 오늘의 회사를 만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고객을 사로잡은 힘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취미로 시작을 했고 또 취미를 가지고 요가 강사의 길을 걸었고 그리고 패션을 전공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디자인도 모르고. 그러니까요. 하지만 단순간에 인기를 끄는 그런 옷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런 아이디어 또 디자인에 대한 감각 어떻게 익히셨나요? 무엇보다도 이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려고 많이 애썼던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 왜냐하면 저도 이제 요가복을 만들 당시에 내가 원했던 옷이 무엇이고 또 내가 바랬던 디자인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기능성과 디자인을 결합한 어떤 레깅스와 요가복을 제가 입고 싶다고 생각해서 네.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입고 싶은 옷을 그냥 만든 거네요.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많은 소비자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감을 얻었죠, 당시에. 네. 소비자도 정확히 그 니즈를 어떻게 보면 파악돼가지고 그렇게 옷을 만들고 트렌드 분석과 기획에 따라서 이제 지금 옷을 이제 뭐 만들고 많은 있습니다. 체계가 네. 짜여져 있겠죠. 네, 네. 네. 각 팀의 분의 이제 의견을 이제 받아서 이제 그걸 조율하면서 옷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대기업 브랜드 제품이 많이 있는데 네, 우리 제품이 네, 그 시장에서 인정을 받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네, 원단이 세계 최고 수준을 쓰거나 뭐 그런 게 없으면 네. 어떻게 이겨내기 위한 전략을 썼나요? 일단은 소비자의 니즈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했을 네. 때 그때 당시에 이제 소비자의 니즈는 대기업 브랜드 옷도 좋았지만 요가나 여성 운동에 특화되어 있는 원단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혹은 제품을 찾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해외에 이제 많은 브랜드들은 사실 해외에서 애슬레저 브랜드가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해외 브랜드 옷은 굉장히 많았지만 국내에서는 여성이 입을 수 있고 여성이 운동을 했을 때 특화되어 있는 어떤 원단도 굉장히 소극적이었고 네. 디자인도 굉장히 단순했어요. 그래서 네. 이미 많은 분들이 요가복, 필라테스 옷, 여성들이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입을 수 있는 옷들을 많이 원하고 있었죠. 그래서 네. 그거에 맞춰서 디자인 첫 번째로 26종의 디자인을 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이목을 많이 끌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이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까 네. 꼭 이 21세기 원더우먼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21세기 원더우먼입니다. 이 24세 사업을 시작을 해서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고 일부에서는요. 혹시 금수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고 학자금을 갚아야 될 정도로 되게 평범하게 대학을 나오고 또 어떻게 보면은 집안에 물론 이제 응원과 어떤 사랑은 있었지만 제가 초기에 2천만 원 정도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24살까지 모은 돈으로. 네. 그래서 그 소자본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사실 처음서부터 끝까지 손이 안 닿은 데가 없었어요. 뭐 포장 재질부터 시작을 해서 뭐 택 하나까지 어떻게 보면 되게 초기 비용을 아끼고 가면서 초기 생산품을 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옷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후결제로 봉제를 하다 보니까 이 후결제는 이제 곧 빚이잖아요. 저의.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되게 갚아야 된다는 어떤 사명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금수저가 아니었기 때문에 발빠르게 달리지 않았나 네, 생각을 열심히 해요. 치열하게 사셨네요. 네. 그런데 놀라운 점이 또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앳돼 보이시는데 벌써 한 아이의 엄마라고 하시는데요. 네, 네. 아이가 몇 살이에요? 아기가 지금 이제 16개월 됐습니다. 네. 엄마 사랑 많이 받아야 되는데 사업하느라고 아이 사랑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어떻게든 이렇게 좀 사랑을 느끼게 해주려고 항상 음식은 제가 하고 남는 네. 시간에 항상 같이 하려고 합니다. 육아가 더 힘드세요? 아니면 사업이 더 힘드세요? 되게 많은 여성분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사실 육아가 더 힘들어요. 아, 네. 육아가 너무 힘들고 이거를 병행하는 이제 워킹맘이라는 어떤 단어가 네. 사실은 예전에는
되게 쉽게 와닿았었는데 워킹맘이란 정말 슈퍼 원더우먼이 아닐까 생각할 정도로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아이가 이제 자라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많은 워킹맘들이 이것 때문에 늘 마음 아파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늘 아이한테는 부족한 엄마로 있으니까 여기서 오는 자책감이라든지 어떤 되게 상실감이 어떻게 보면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어렵지 않나, 견디기가 힘들지 않나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아이를 떼어놓고 나와서 또 일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또 마음이 힘드실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러네요. 네. 또 요즘 20대들을 돌아보면 요즘 한참 취업 준비하거나 사회 초년생인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참 고민 많은 시기인데 가장 가까이서 그 시기를 겪어 오셨잖아요. 선배로서 20대들한테 무슨 얘기 해주고 싶으세요? 과정을 좀 두려워하지 않고 뭔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요새는 이제 많은 주변의 친구들도 얘기를 들어보면은 항상 어떤 그 과정을 견디기가 힘들어서 시작조차 두려워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요가복 사업을 시작했을 때 당시에도 저도 되게 많이 두려웠고 어떻게 보면 이게 실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었고 막연하기 때문에 되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첫 발을 내디뎌 보니까 생각했던 것만큼 무섭지 않더라고요. 이미 시작을 해버려서. 그래서 저는 이제 20대 초년, 사회초년생이라든지 아니면 제 또래 혹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고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조금 생각보다는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보면 그 해답을 좀 얻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좀 중요한 네. 얘기네요. 네, 일상의 관찰이 위대한 발명이 된 경우는 참 많습니다. 이 헬리콥터는 단풍나무를 관찰하다 탄생했고요. 빨대나 종이컵, 청바지 등 지금은 당연하게 사용되는 물건들도 처음에는 사소한 발상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부터 눈 크게 뜨고 주변에 좀 더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위대한 발명을 모르고 그냥 지나치면 속상하잖아요. 네. 그렇죠. 오늘도 토요 포커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